근데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나중에 아마 부모님들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 후견인을 정하는 거가 내가 애를 다 돌보고 씻기고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고 얘 삶을 갖다 뭔가 하실 수 있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걸 결정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정 후견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으면 그 업무만은 누군가가 후견을 해주고 네가 이복 집안을 가고 싶으냐 아니면 이 선생님을 선택하냐는 거는 그건 얘의 결정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업무 영역별로 선택을 해서 맡길 수 있고 어떤 건 내 결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정 후견. 한정 후견은 기간과 네. 업무를 조금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아니라는 제가 거예요. 말씀하신 네. 김에 저는 이제 25살 접해상장에 1급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내 한정 후견을 빠졌어요? 했어요.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무용고 공고 후견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용고 공고 후견이 같은 경우에는 후견이 양성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주어지는데 일단 아직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무용고 여자분을 하셨었는데 시설장도 후견이라 그러면 일단은 물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자. 네, 그래서 너무 맨 처음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연결해서 갔는데 일단 후견이는 이 A라는 사람의 물주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뭐든지 다 말 그대로 후견. 근데 그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을 깨는데 제일 그렇게 맨 처음에는 주안점을 뒀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하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응급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응급사항에서 병원을 가야 되면 이 후견인은 항상 대기조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술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술이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합당한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전적으로 의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시설장은 무용고시니까 수급자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복지 혜택을 받아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예를 들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을 상담해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시술장 입장에서 또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 봐서 그 조율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역이 어디세요? 하시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전국 다 맡고 있는데요. 네, 가능한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그 수술 휴일증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수술을 시설장을 말했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랑 해서 그냥 간단한 한 가지 수술만 하자고 했는데도 그 휴일증으로 지금 결국은 요양병원에 가게 계셔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 선택하는 것도 후견인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시설장. 또 하나 지금 후견인들이 아셔야 될 거가 제가 한 명만을 두는 것은 잠깐 아니죠.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지금은 이제 혹시 지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특정병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가지고 계시죠. 등기 상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인식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후견인은 다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히 특정병 같은 경우는 정해진 후견 지원의 사무가 있고 그다음에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특정병을 신청을 할 때 저런 권한까지 다 주지 않거든요. 후견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할을 제가 지역을 물어본 게 이제 제가 이제 후견 법인인데 법인에서 이제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후견인 시설이면 시설의 관계자, 피후견이 같이 만나서 역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역할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등기사항에 의료 관련된 대리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견인 어떤 그런 센터에서 오시는 분이랑 시설장이랑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도 시설장은 그런 어떤 그래요 하면서도 요구하는 상황이 이거는 하시면 안 네. 되죠.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그러니까는 거죠.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모로서 부모님들을 만날 때 또 겪는 곤란이 무엇이었냐면 민망하게 되는 상황이 법은 법대로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 감정하고 실제 법률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부모로서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거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알만한 사람, 모모한 사람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카더라 통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야기들을 다시 점검한 이유가 저도 지금 들으면서 몇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법 그 안에서 원래 하기로 한 일들하고 실제 일어난 일들이 엉망인 거는 저도 압니다. 현장을 늘 다니니까. 하지만 실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일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인 거예요. 아하. 실제적인 현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현상은 맨날 이래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를 내가 모르면 알아봐 달라라고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솔루션 회의를 복지관에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성추행과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40세가 넘은 40대 후반의 분이에요. 노년을 고민해야 되는 분인데 평생 일도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로 성추행으로 몰렸는데 그 일들에서 처음은 미수였는데 그걸 갖다가 기소 처분 어쩌고를 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를 했는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재범이라는 걸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 세 번째에서는 손만 잡았는데 3범이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뭐였냐면 그 국선 변호사가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언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발달장애법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그 부분을 변호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경찰 조사 관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이 하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러면 그 얘기를 들은 복지관에서 점검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프로보노를 해주시는 변호사 협회로 다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단 법인들에서 이러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과 연결을 합니다.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후견인 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신탁이니 연금이니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돈이 얼마 정도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나는 누구랑 살면서 어떻게 죽기 원한다.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고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반드시 다뤄야 말씀하신 되고요. 부분에 네. 좀 여쭙던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네. 말씀 나눌 시간이 있어서 간단히 네. 그냥 마무리하면요. 네. 특정 후견이었는데 대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간에 어떤 그 성년후견의 센터랑 계속해서 조율을 계속했어요.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문제는 제도는 그렇게 돼 있고 대리건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잘 했어요. 했는데 시설장이 어떤 그런 그 발달장애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제가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하튼 간에 어떤 대리건을 해가지고 제가 처리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결국은 이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시설장님은 이분을 거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퇴소시키라고. 네,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인식 자체가 후견센터 중간이랑 계속해서 저희가 대입거리나 여기 어떤 역할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는 아직까지는 자칫하면 도리어 우리 어떤 발달장애 그래서 저는 성년 후견 제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모든 제도가 좋은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지원하면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또 다른 지원 체계가 되지만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한정치산, 금치산자일 때는 주로 경제적인 거였는데 성년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에서 대리권을 어느 범주에 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까지도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저는 후견 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성인기 분들이 가진 고민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난 성인분들을 최근에 이제 급하게 한 50여 분 정도를 인터뷰를 할 일이 있어서 막 만나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령기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서 일상생활이 바꿔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후견제도 모든 걸 떠나서 성인기 생활 지원에 있어서는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 지원 이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갖춰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이게 그냥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부모가 양육을 하기 힘들어하니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활동을 유지해야지 나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갑자기 무너진 생활 속 안에서 본인도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분이 지원 의사결정을 하건 대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최근에 통계를 우연히 봤었는데 서울에 그 보통 지금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에 20만 정도가 계신데 사람들은 아동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4분의 3이 성인이고 4분의 1만 아동이에요. 5만 명 정도가 아동이고 15만이 성인인데 그 15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다 몰라요. 근데 아마 그래도 여기 이렇게 교육도 받으러 오시고 이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관심도 있고 뭔가 활동을 하시지만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게 그냥 15년, 20년째 집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전혀 없으신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계획. 그래서 지금 이경아 소장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더 말씀해주신 이렇게 구체화된 것들이 뭐냐면 없으면 지금 그래서 뭐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신규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활동지원제도라는 것들도 접근성이 없으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라도 어떻게든 뭔가 활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정보 접근성을 많이 늘려드릴 일들도 성인기에는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후견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특정 후견이라고 하고 한정 후견이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공공후견이나 어떤 후견을 신청하신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 현재 후견 제도를 신청하신 분들 보면 거의 80%가 부모님이 한정 후견 가까이 신청하셨어요. 실생활에서는 저희가 특정 후견이 좋다고 말은 하고 특정 후견을 추천을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부모라는 존재는 이 자녀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같이 갈 수 있고 행정적인 거, 업무적인 걸 같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한정후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데 그 범주 안에서 되게 어려운 지점이 많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지는 않다는 거여서 후견 제도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한 영역이고 그냥 하루를 더 많이 계획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등록 최근에 장애인 등록을 받았어요. 그 전에 성인 후견을 이제 한정 후견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은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거든 본인이 느끼는 거를요. 자기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지금 그거 문제 과연 이거를 한정적으로 하면 풀 수가 있느냐 근데 풀 수가 없다 푸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너무 지금 부모로서 이게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다음 주에 그 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설명을 드리고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 걸로 하고 말씀대로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같은 경우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후견은 이제 다음 주에 후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견제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발달장애 자녀분들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지원 구조의 하나. 우리 여기 한우리 우리 센터처럼 센터도 발달장애 중심으로 보면 지원 구조이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본인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지원의 구조가 하나이고
후견인도 지원 구조의 하나, 아까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지원 구조의 하나.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여튼간 그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후견인들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하나 좀 생뚱맞은 얘기를 드리면 전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제도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정보적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중구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는 부모의 마음, 부모로서로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한 부분을 밑에서 항상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생각이 났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자신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해도 사실 얻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맹점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빈곤의 처지에 처한 분들보다 장애 안에서 지금 그런 제도적 맹점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 깨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저도 가슴이 막 이렇게 확 내려갈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부차하게 받으면 모를까 당당하게 받지도 않은데 부차하게 받으면서 또 그거 이거 아니고 딴 거다 다른 걸 내놔라라고 얘기하기가 부모로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녀하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라고 상담하는 사람으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시 안 하면 네가 알아서 설하라고 자립할 수 있게 너의 존엄을 지킨다. 자기결정권을 내가 너를 존중한다 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당사자에게 자기결정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강요하니까 당황하고 불편해집니다 하고가 같은 지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라고 여쭙냐면 편안하세요? 라고 여쭤요.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하시냐 당사자가 마음이 편안하게 가느냐 그러면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입시다 이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법들도 앞으로 지날 날들도 내일 바로 안 죽을 거고 시간이 많이 아직도 남았을 것이니까 한참 더 연습하고 더 준비해서 찬찬히 지금은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 10년간은 우리가 이런 걸 좀 준비해보자. 20살이 됐다고 바로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30이 될 때까지는 반자립이라도 해보게 하자. 아니면 40이 됐을 때는 집에서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들이 가능한 구조로 가게 되자. 엄마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게 될 때쯤이면 어떤 식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계획을 좀 가지시는 게 그 일과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같이 계획은 이런 식으로 조금 고무줄 늘려가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긴 시간에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접수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내 아이한테 맞게끔 맞춰가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아직 저학년인데 고학년이 되면 무엇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송남현 실장님이나 최복준 교수님 말씀 중에 자조자립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요. 직업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자조자립을 가기 위한 어떻게 자조자립을 시키냐? 네, 그럼 직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서비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제 개인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집중을 하시니까 제 아내가 직업제화를 한 18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특수학교에서 직업반 교사로 지금
지금 재직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립이 빠르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놓치라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뭐 트렌드 막 있잖아요. 막 지나가잖아요. 카페 그 예전에는 뭐 세차 뭐 원예 뭐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요즘은 카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직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직군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 장애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세차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세차 싫어하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페, 편의점, 서비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좀 이게 경제적인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아빠도 그러시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막 일종의 저희 집 용어로는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다. 우리 아이는 이거보다는 이거. 우리 누구는 이거 하던데 맨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용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신경 안 써요. 예. 학교 선생님이 뭘 하든지 복지관 선생님이 뭘 하든지 신경 안 써요. 예.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죠? 때 되면 들어오겠죠. 예. 지금 아이가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생계가 문제인데 예. 그 아이들은 몇 년째 지금 주임 달고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공장에서 예.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18년 일하다 보니까 20대에 막 취업시킨 성공 사례가 지금은 10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공장에서 주임 달고 있어요. 발전라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공장에서 주임을 달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예. 주임은 그 아이한테 과연 물어봤을 때 예. 본인이 행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요.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졌어요. 그 친구는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해요.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도 부모님들이 또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답하는 게 다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왜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격도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공부도 잘해, 집도 좋아, 성격도 좋아 이래요. 애들이 되게 부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내가 되게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의 자존감, 외모?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 무엇인가 남도 남처럼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고 집중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막 명상해가지고 그렇게 자존감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 밖에 있는 뭔가가 끈앞풀이 있어야 되죠. 밖에서 주임을 달았으면 내가 갈 수 있는 회사에 가서 내가 10년째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깨가 빡 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역할을 갖는다는 게 그럼 똑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그때 일하다가 이제 자리가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일단 직장 갖는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만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참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도 느끼지만 타인들이 주임님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 근데 자조 그렇게 모임 되기까지를 어떻게 기르느냐가 문제죠. 네. 이제 자조 모임 같은 경우를 해 보면 그 안에 이제 어찌됐든 역할들이 주어지잖아요. 저 친구 저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역할이라고 다른 사람이 회장, 총무 불러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그 안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에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고 무스갯소리라면 저는 자조 모임이 지금 거의 그 10년 되고 아는 자조 모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장애인 사회와 비장애인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하면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리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역할 부여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리더를 유지하면 우리 모든 사회가 내가 리더를 좀 오래 하면 타락하시잖아요. 발달장애인도 똑같이 그러세요. 그 누가 리더 하려고 하면 자기가 막아버리고 자기가 계속 독점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내가 리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탄핵해야죠, 하시고. 탄핵. 네. 촛불. 그래서 제가 이제 탄핵이라는 때마침 탄핵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뭔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탄핵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짜 발달장애 리더를 탄핵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탄핵 당하시면 그 다음번에 와서 모임을 나가시기도 하시고 다시 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뭐 역할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봐도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은 되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일 관심 가는 게 활동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어떤 곳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떤 그 자조 모임 됐건 직업이 됐건 어디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액티비티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렇게 장애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모든 걸 은퇴하시고 갑자기 노시니까 활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삶이건 비장애인의 삶이건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역할은 본인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직업 말씀하세요. 그런 활동을 맞아요. 참 공감 갑니다. 활동을 합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근데 그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그런 활동이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참말로 힘들어요. 네, 장애인 정말 제가 44년을 기르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제가 그 아이로 인해서 저는 특수교사직으로 전직을 해서 특수교사를 20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이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고 나경원 씨 딸을 제가 5년을 맡았었어요. 그 아이를 정말 그 내양을 부모들 끝까지 나경원 씨 고민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온 건 오늘 지금 처음 왔는데 과연 어떤 그걸 할 수 있을까 제 고민 때문에 왔기는 왔는데 젊으신 어머니들 그건 정말 이 아이가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한가 그게 첫째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로 그림상으로 좋아도 카페에서 뭐라고 뭐 한다더라도 그게 본인이 그거지 않다면 그건 불행한 거. 지금 우리는 삶의 질을 그 개인의 삶의 질을 봐야 되는 것이지 뭘 먹고 사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 후견이 네, 교수님. 그건 잘 들려야 되는 거. 네. 어떻게 행복하게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왜 직업이라고를 둘러싸고 뭐 한쪽에서는 무슨 뭐 장애인의 삶 중에 꽃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그 한두 푼 보내려고 저런 취급받으면 저런 거 시켜 뭐 이런 걸 또 제안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아까 그 보는 관점이 틀린 게 뭐죠? 궁금히 생각해 왜 직업이 중요하냐? 저도 개인적으로 이들의 삶에 있어서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고 어떤 경제적인 걸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삶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왜 당사자한테 해가지고 봤었을 때는 직업생활을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는 거가 뭐냐면 아까처럼 이 성인이 되어갖고 자기가 역할 수행을 하고 누군가의 교류를 하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뭔가를 또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 행위들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도 비장애인은 결혼 생활할 수도 있고 지 동문 모임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수행할 수 만나서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게 딱 직업을 수행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공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까처럼 거기에 다닐 때 본인이 만족하는 거가 딱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들여다보면 돈 하나가 아니에요. 지혜 동료들 속에서 얘기해서 오늘은 제일 좋은 거
걔 한번 얼굴 보는 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어저께보다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딱 여기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또 돈이 아니라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어디나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거야 또 자조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 딱 두 개이니까 그 안에서 있는 거지 우리 눈에서 봤었을 때는 직업해서 얘들한테 돈만은 또 아닌 거죠 사실상.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들을 좀 가로막거나 자조모임에 들어갈 때는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거기를 갖다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봤었을 때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야. 또 사회적인 질문이나 또 돈이나 그러니까 봤었을 때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까도 그랬죠. 세차시키고 힘든 거 가지고 제가 하고 하는 건데 우리 당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한테는 자기 커피 싫어한다고 그래요. 사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의 의미 속에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조모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조모임을 하다 보면 이 부모님을 하게 됐었을 때 부모님이 또 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한테 입장이 얘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을 했었으면 가서 하나라도 뭐 하나 얻어와야지 도움이 돼야 될 거지. 그러니까 가서라도 우리들한테 익숙한 것처럼 무슨 자기가 원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은 도장이나 뭐 하나 한번 해온 거 결과물 가져온다.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고 자기 말은 안 하더라도 주위 또래하고 있어서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소외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우리가 이 부모님들 생각하는 어떤 성과나 그 목적 하나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보면 친구 만나는 거, 주위하고 얘기 한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걔하고 싸우는 것, 자기 권위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것, 칭찬받는 것들, 내가 한번 지도해가지고 받는 것들 이렇게 뭔가 삶의 복합적인 것이 일어날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직업 공간과 이런 공간 그런 식의 어떤 접근 속에서 이거를 판단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본다 보면 말 그대로 삶의 질인 거예요 사실상. 어머니 말씀에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은 행복하냐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 중에 핵심이 네가 행복하냐, 당사자가, 자녀가. 이제 그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저도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부모님들도 아까 제가 지원의 하나의 체계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을 받냐라고 하는 중심이 어디였냐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자녀에게 좋아 보이는 거, 필요할 것 같은 거 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죠? 실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했는가. 우리 보기에, 엄마 보기에 저는 같은 필요할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대부분이었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프로포즈를 작성해요. 프로그램 웨이브 지원 사업을 할 때 내가 저건 저 필요한 것 같아서 좋아. 이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딱 돈을 만들어 오죠. 본인한테 물어봤냐? 안 물어봤어. 솔직하게. 너 정말 이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 제가 짰죠. 우리는 부모님은 어떠신가?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거, 전 여자한테 중요할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는 관점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변화들이 외국 같은 경우 철저하게 이제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PCP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를 내 관점이 아니고 자녀 관점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얘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별 성인계 자립생활 계획을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본인이 먼저 적어오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건데 먼저 적어오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적어온 거는 뭐였냐면 남자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엄마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당사자들을 지배하는 게 누굴까?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자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립한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지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업재활계에서는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잖아요.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1, 2차 산업 현장에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산업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고민을 되게 하고 있어요. 예. 급여가 22만 원이 오르는 거거든요. 2017년도 올해 주던 월급보다 22만 원을 더 줘야 돼요. 한 달에. 1, 2차 산업 현장에서는 22만 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 정리를 한다면은 정리 1순위가 누굴까? 우리 친구들 아닐까? 이런 지금 불안감이 있는 직업재활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예. 덧붙이면 세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처럼 기본 시급을 갖다가 법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해고 대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장애인에게 대해서는 그거를 예외 조항을 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유지는 되겠죠. 근데 혜택은 비장애인한테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본 거에서 생산성에 대비하고 일정 정도 그걸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2,000원이 올랐다면 2,000원을 국가에서 그거를 사업주에게 보존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이게 아마 좀 이제 이게 분쟁점이 일어날 겁니다. 예. 참고라면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분을 보존해 주는 나라가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외 조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중점. 네, 그러한 정책 과정에 이제 언론 이슈화되는 거는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몇 프로죠? 17% 인상됐다. 이렇게 이제 이슈화가 되지.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산업 현장계의 이슈들은 아직 다루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거죠. 경기도 고양시에 지금 부모연대 경기지부 어머님들이 7월 24일부터 지금 농성 중인 거 아시죠? 8가지 정책 요구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장은 어머님들 만날 이유가 없다. 면담 신청을 철회하십시오. 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해결됐다. 아, 타협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어제 뉴스를 제가 타협이 잘 된. 타협은 8가지를 다 수용하는 걸로 타협이 됐네요. 1번 때문에 계속 대립을 했었는데 중앙통 서비스에서 이제 예. 고양시가 받아주는 걸로 해서 네. 어제 타결했고. 네, 네. 8시. 8시요? 오늘 8시요? 앞으로 어제 밤? 예. 예, 저는 이 얘기를 전체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지금 그 2급이다가 3급으로 떨어진 아이예요. 아시죠? 애들 어중간할 때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서 3급 해버리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취업할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아드님은. 아드님은 평생 놀고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복지관에서 도자기 만들고 뭐뭐 하는 걸 아는데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가는 것, 그리고 얘가 공포가 생겨서 자동차를 타는 것 이외의 교통수단을 거부해요. 멀리 가는 것이나 늘 가는 길을 일정한 특정한 곳을 가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는 곁털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가슴 보여줄래? 뭐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일까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얘기 전체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제가 시설에서 만난 언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동시에 같이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들, 각자의 부모님이지만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를 중심에 놓고서는 지금 앞에 그 당사자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다른 사람들 전반에 대한 국가의 체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알 필요 없고 알아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직업과 관련한 부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이도 직업을 가져야 돼 하면은 땀을 찔찔 흘리면서 해야 돼 하면서 계속 갈 텐데 생산성 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이 좋아하는 직종과
그것을 실제적으로 돈의 일만큼을 해낼 것이냐를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3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득 보전이 연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신탁이나 연금 제도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생명보험 들어놓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찾은 게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죽고 나면 그 생명보험이 저희 아이한테 가기로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찾아놓은 게 없습니다.復연을 해도 어떤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에서 더 힘든 친구를 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기들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1번은 여러분들께서 완벽주의를 버리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한테 매번 너는 허당이다 허당이다 아침마다 제가 주문을 외우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면서 아이랑 살면서 얼마나 갓똑똑이로 살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제 기준, 높은 기준에 우리 아이도 같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국가도 그렇고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혼자 폭발하는 일밖에 안 생겨요. 맞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몸에 나쁜 라면은 무슨 라면? 햇떠라면. 햇떠라면이 제일 나쁩니다. 그 다음에 보다 제일 나쁜 게 누구보다입니다. 응? 누구보다 좋다 나쁘다 비교하는 것,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거 두 개만 없어도 삶이 지금 잠깐 힘들고 메스꺼릴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버티시기가 조금 좋을 거예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얘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거든요. 통합을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보면 학교를 초등학교를 가면 분명히 난리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6학년이나 중학교를 갔을 때는 통합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얘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특수다. 인데 갈 수 있겠구나 하면 지금 개고생을 해도 2, 3년 동안 네가 고생을 해서 애들하고 적응하는 걸 해봐라.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애는 평생 놀면 안 돼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용돈 안 준다. 너 나가서 살아라. 엄마는 같이 살 생각 없다라고 악담을 하는 척하는 그 신용을 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이 부모가 나랑 평생 살 생각이 없구나를 해야 아이가 어느 시기에는 조금씩 누구랑 살까라든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라도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 방향성을 어머님들께서도 같이 아버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 지금부터 준비한다. 단 완벽주의 버리고 과거에 대한 것들 없애고 후회 없애고 남들 비교 안 하고 내가 가진 것 여기에서 지금부터 출발할 보험을 20년 들면 그래도 보험금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해약하면 아무것도 없죠. 아이들에 대한 미래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없을 때 아이가 자립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직업을 찾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고민.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말씀들 주셨는데요. 우리 송남현 실장님과 최복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성현진 팀장님 다 다음 회기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보고 끝이 아닙니다. 뵙고 끝이 아니고요. 이경환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메모 잘 하셔가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남현 실장님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간단하게 짧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아쉬운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저는 그냥 짧게만 할게요. 이게 하다 보면 얘다가 부모님을 당해. 근데 결국은 내가 또 다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가는데 준비라는 거하고 책임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면 주체는 부모입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내 아이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거는 나도 중간에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거는 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후의 성인의 삶은 부모님이 빠져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 계획을 해서 얘 당사자의 삶을 것은 사회 제도도 필요한 거고 뭣도 필요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가 준비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한다는 거가 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나 이런 거는 아닌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얘 성인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계속 옹호를 하는 준비 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 삶에 있어서 금방처럼 직업이라는데 삶의 질을 생각해. 이렇게 자꾸 의견을 던져주는 것은 부모의 끝없는 책임인 것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부모가 그런 면에서 던지려면 뭔가를 알아. 내용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지 몰라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거기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은 오히려 좀 마음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패널분들이 조금은 부모님이 좀 내려놓으셔도 되고 천천히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가치를 찾고 다니며 돌려주시면 아마 20년 전에 태어난 부모님은 지금 생각하면 더 억울하실 수도 있고 또 2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을 생각하면은 어머님들이 더 억울할 수도 있고 뒤집어 보면 우리들의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봤었을 때는 앞으로는 더 나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뭐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앞세대에 의해서 또 물려받아서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아마 여기서도 문제들을 들어서 그 다음에 오는 부모님들이 우리보다는 좀 한 발자국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또 의무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고 이 순간을 또 나름대로 조금은 즐기시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명진 예.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 지원 가족 지원 관련된 거에서 요새 뭘 쓰라고 썼는데 첫 줄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인가, 나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인가예요. 그래서 본인이 장애인과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일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나는 엄마로, 나는 아빠로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들 중에서 내가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는 중에서 내가 소중해야지 다인을 돌볼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왔으니까 또 그래도 뭔가 하나 좀 뭔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안 정보인데 되도록이면 국민연금, 이경화 수사님이 얘기해줘서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을 좀 드실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제도를 잘 많이 모르고 계신데 제가 성인기분들 이거 되게 많이 연기를 해드렸는데 부모 사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의 60%를 장애 자녀는 바로 수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령자가 되거든요. 장애, 네. 장애연금보다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수령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분에게 뭔가 어쨌든 소득과 관련된 걸 해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을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 60이든 70이 소득 보전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게 있어요. 네, 되게 많아요. 깨알같이. 네, 그래서 근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좀 한 보장은 돼야 되는 장애연금이라고 해봤자 22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인데 제가 이거 최근에 어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했는데 월 80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소득 보장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꼭 장애인을 위한 것들 중에 하나의 팁인데 이것들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발표 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본인의 연금이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어느 정도 받는 거지. 네. 배우자까지도 죽으면 부모가 다 없어지니까. 근데 장애, 배우자가 장애.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배우자가 포기하면 1순위가 네. 장애자녀인데 음. 보통 비장애자녀는 65세가 넘어야지 또 그걸 수령할 수 있는데 장애자녀는 18세 이후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해요. 급수에 상관이 없이 급수가 아마 2급, 있을까요? 2급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발달장애인들이 3급이 3급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지금 중증 장애의 경우에 직업적인 중증 장애는 발달 장애는 3급까지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지금 제가 그거는 지금 저희 저희가 아이는 지금 급한 다음 게 시간에 그거 아니어서. 급수 네. 확인해 갔는데 저도 한 3월 네. 달에 연계해드렸던 건데 금액이 생각보다 꽤 많고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잊어버릴까 봐 네. 얘기해드리고 가려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